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다시 돌아온 공포의 시간 환영합니다. 오늘 밤에는 정말이지 숨막히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음악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될 시간에 일을 하러 가야만 한다면,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음악, 당신이 돌아오길 원치 않는 무언가와 마주쳐야만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밤 이야기는 당신에게 알려줄 겁니다. 음악, 때로는 죽은 자들이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럼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늦은 오후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보통 좋은 소식일 리가 없죠. 음악, 특히 제가 하는 이 사업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음악 세나입니다. 직업은 장례식꽃 장식가고요.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기쁨보다는 슬픔과 죽음과 더 가까이 지내야 하는 직업이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정신없이 바쁜 하루였습니다. 비가 막 그친 뒤라 날씨는 여전히 굽굽하고 끈적거렸죠. 꽃가위를 닦으며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려 정적을 깼습니다. 평소에 거래하는 장의사 사장님 번호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사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세나냐? 급한 일이야. 아주 급한 거. 손님이 엄청 서두르네. 저는 음악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야? 속으로 생각했죠. 얼마나 급한데요, 사장님? 지금 거의 저녁 오시라고요. 사장님이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밤에 바로 가야 할 정도로 급하다니까. 논타부리 쪽 도시 외곽에 있는 숲속 사원인데 알지? 걱정 마. 이쪽 손님은 돈은 얼마든지 낸대. 오늘 밤 안에만 끝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통 이런 야간 작업은 별로 받고 싶지 않거든요. 어둡고 외진 데다 조수 애들도 다 퇴근했으니까요. 하지만 돈은 얼마든지 낸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요. 음악, 그 숲속 사원이요. 거기 뭐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사장님? 저는 재차 확인했습니다. 없어. 손님이 그냥 좀 서둘러서 빨리 끝내고 싶어 할 뿐이야. 그럼 그렇게 알게. 내가 위치 찍어줄게. 그 말을 끝으로 사장님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음악 멍하니 전화기를 든 채 서 있었죠. 창밖을 보니 하늘이 짙은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새로운 일과 함께 그 도시 외곽의 숲속 사원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사장님의 일을 덜컥 수락하고 나니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조수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늘 함께 일하던 친구는 이미 집에 갔고요. 음악 머릿속으로 직원 명단을 떠올리다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깐디는 이제 막 저와 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신입입니다. 이 근처 대학교 학생인데 아르바이트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죠.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아이지만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건 깐디를 소개해준 선배가 그러더군요. 깐디는 센스가 있는 아이라고. 쉽게 말해 육감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곧바로 깐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음악 얼마 지나지 않아 수화기 너머에서 전화를 받더군요. 아직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세나 오빠. 음악 깐디야. 이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 급한 일이 들어왔는데 오늘 밤이거든.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논타부리 쪽 숲속 사원인데. 수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다시 부를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었죠. 깐디야, 듣고 있니? 망설임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로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에요, 오빠? 숲속 사원에서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깐디가 가기 싫어한다는 것을요. 특히 센스가 있는 아이에게 밤에 절에서 일하는 건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닐 테니까요. 갑작스러운 거 알아. 음악. 근데 손님이 정말 서두르셔서 그래. 나 좀 도와줘라. 이번엔 보너스 특별히 챙겨줄게. 저는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며 서둘러 유혹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밤에 저 혼자 꽃 장식을 하게 될 판이었으니까요.
혼자서는 도저히 무리였습니다. 2단짜리 정원식 장식은요. 음악, 도와줘. 경험 쌓는다 생각하고. 깐디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더군요. 알았어요, 오빠.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 근데 저 절에서 바로 만나면 안 될까요? 지금 오빠네 집까지 가긴 좀 그래서요. 저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그래, 절에서 바로 보자. 내가 위치 보내줄게. 깐디와 통화를 끊자마자 저는 필요한 꽃 장식 도구들을 제 에마인 픽업 트럭에 던져 넣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저 음악 또 하나의 일뿐이라고 무서워할 것 하나 없다고 되뇌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저는 에마인 픽업 트럭을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희 집에서 논타부리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죠. 특히 퇴근 시간대라 교통체증은 당연했고요. 하지만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접어들자 주변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환하게 빛나던 건물들은 점차 드물어지고 그 자리엔 논과 황량한 숲이 양옆으로 펼쳐졌습니다. 사장님이 음악 보내준 위치는 도시 외곽의 한 숲속 사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숲속에 있는 절인데다 도시 외곽에까지 위치해 있었죠. 지도를 따라 계속 달리다 음악 마지막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구글맵은 저에게 아주 작은 골목으로 좌회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큰 길의 불빛이 음악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죠. 길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붉은색 음악 비포장도로였는데 방금 전 쏟아진 비로 온통 음악 진흙탕과 물웅덩이 투성이었습니다. 길 양옆은 말할 것도 없었죠. 키가 큰 음악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숲이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차의 헤드라이트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걷는 속도에 가깝게 아주 천천히 운전해야 했습니다. 차가 진흙 구덩이에 빠지거나 무언가에 부딪힐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깊이 들어갈수록 휴대폰 신호는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 서비스 없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여긴 어떤 절이길래 음악 이렇게 깊고 외딴 곳에 있는 걸까요? 차 안에 시계를 흘깃 보니 벌써 8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깐디는 도착했을까? 아니면 무서워서 약속을 어긴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빨리 절에 도착해서 오늘 밤 일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라면 바랄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저항하는 듯 했습니다. 짧아야 할 길은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죠. 그러다 마침내 제 차의 헤드라이트 음악 불빛이 낡은 시멘트로 된 절의 입구문에 비쳤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휘감고 있어 절의 이름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도시 외곽 숲속 음악사원, 드디어 도착했구나. 절의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정적이었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마치 이 절 안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주변 공기는 으스스하게 차가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꿉꿉한 날씨였는데 말이죠. 저는 절 마당에 있는 커다란 보리수나무 아래 픽업 트럭을 세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깐디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직 도착 안 한 건가? 저는 장례식이 열릴 법당을 찾아보았습니다. 음악, 보통 절 입구 쪽에 있는 가장 큰 법당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불이 단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죠. 그때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위치를 음악 잘못 보내준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때 제 시선이 저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한 법당에서 새어나오는 주황색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깊숙한 곳이었어요. 거의 절의 맨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죠. 그 법당 너머로 조금만 더 시선을 옮기면 어둠 속에 우뚝 솟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높은 굴뚝이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화장터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발끝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법당이 화장터 바로 옆에 지어져 있단 말입니까? 낡은 법당이구나.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 음악 소규모 장례식이나 다음날 화장할 시신을 안치하는데 사용하는 곳이겠지요. 저는 시동을 끄고 글로브 박스에 있던 손전등을 꺼내
깐디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그래 세나,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힘내자. 저는 차문을 열고 축축한 땅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절 주변 숲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이 으스스한 음악 분위기를 조금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몇 가지 장비들을 음악 도구 가방에 챙겨 넣고 그 낡은 법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음악, 손전등 불빛과 저 멀리 법당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제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낡은 나무의 꿉꿉한 냄새와 섞인 희미한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습기를 헤치고 도구 가방을 끌며 낡은 법당의 계단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걸음을 음악 멈췄습니다. 계단 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이라 음악 법당의 불빛이 그곳까지 닿지 않아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남자의 검은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그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작게 헛기침을 하자 그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법당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덕분에 그의 얼굴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무표정한 얼굴은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눈은 저를 똑바로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곧 장식하러 오셨나? 그의 목소리는 얼굴만큼이나 평탄하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하며 불안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제 이름은 세나입니다. 저는 티라사, 음악, 고인의 약혼자요. 그는 그렇게만 말하고는 손으로 법당 위를 가리켰습니다. 물건은 다 저 위에 있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비스업 종사자의 습관처럼 친절한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티라삭은 제 애도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음악 그 공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여전히 평탄한 음악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주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등을 돌려 음악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갔었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더 꺼내 불을 붙였죠. 저 혼자 계단 아래에 멍하니 서 있도록 내버려둔 채로요. 주변 분위기는 숨 막히게 소름 끼쳤습니다. 이제 막 고인의 유족 한 명을 만났을 뿐인데 등골이 이렇게 오싹해지다니. 오늘 밤은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요? 저는 힘겹게 침을 삼키며 방금 전 심장을 옥죄던 싸늘한 느낌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낡은 나무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밟아 올라갔습니다. 제 걸음에 맞춰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올라섰을 때 저는 또다시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 낡은 법당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바닥을 높게 띄운 전통적인 목조 법당이었는데 천장도 높고 탁 트여 있어서 몇 개 켜두지 않은 희미한 주황색 불빛이 음악 닿지 않아 위쪽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비에 젖은 낡은 나무의 꿉꿉한 냄새와 더욱 짙어진 향 냄새가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소름 돋게 한 것은 건물의 크기나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이 법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족도 스님도 심지어 일반적인 장례식처럼 줄지어 놓인 의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얗고 평범한 관 하나만이 음악 법당 중앙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관 앞에는 제꽃 장식 도구들이 쌓여 있었죠. 스티로폼, 철제틀, 그리고 사장님이 미리 사람을 시켜 배달해둔 싱싱한 꽃들까지요. 그리고 관 옆에는 음악병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철제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누워 있었습니다. 잠깐만, 보통 절에 도착하면 시신을 냉동관에 안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이 시신은 아직도 바깥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거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깐디를 찾아보았지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악 깐디, 깐디, 이 근처에 있니? 저는 동생의 이름을 음악 외쳐보았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텅 빈 음각 법당 안을 맴도는 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깐디, 깐디, 깐디. 저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정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걸까? 아니면 도착했다가 무서워서 도망친 걸까? 아니면 음악. 저는 그 미친 생각들을 머리에서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깐디는 음악, 그저 화장실에 갔거나 지금쯤 주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도구 가방을 끌고 하얀 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철제 침대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발끝부터 거의 머리끝까지 얇은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시신이었죠. 가까이 다가가자 희미한 포르말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냉동관에 안치되지 않은 시신은 빈틈없이 덮어두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 천은 완전히 덮여있지 않았습니다. 천이 들려 올라가 고인의 머리 부분이 보였습니다. 티라삭의 약혼녀, 나였다. 그녀의 모습은, 저는 서둘러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하얀 거즈로 감겨 있었는데 그 거즈는 말라붙어 짙은 갈색이 된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칭칭 감겨 있었고 창백한 입술과 코끝만 겨우 보일 뿐이었습니다. 음악, 정말 끔찍한 사고였나 봅니다. 왜 그녀를 이렇게 눕혀둔 거지?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연민의 음악 감정이 솟구쳐 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구도 이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애써 그 시신 쪽을 보지 않으려 하며 눈앞에 음악 있는 꽃 장식 도구 더미에 집중했습니다. 빨리 일하고 최대한 빨리 여기서 떠나자. 아, 깐디는 아직도 안 온 거야? 저는 또다시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리며 음악 가방을 열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을 숙이는 바로 그 순간 제 눈초리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천 바깥으로 나와 있던 고인의 손가락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거리는 것을요. 음악,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서다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북처럼 울려댔죠. 음악, 방금 잘못 본 거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손가락을 움직인단 말인가? 그저 음악 근육이 수축하는 반응이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겠지. 하지만 제가 음악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스스로를 위로하려 해도 목덜미의 털은 가라앉을 줄 모르고 곤두서 있었습니다. 제가 침대 위에 시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비명을 질렀습니다. 법당 입구에 나이든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음악,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깡마른 몸에 머리는 온통 백발이었고 낡은 검은색 전통 바지에 누렇게 바랜 흰색 라운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 무표정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의사. 저는 그의 옷차림과 몸에서 풍기는 기묘한 향 냄새로 즉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꽃 장식하러 왔나, 아가씨? 할아버지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는 황급히 허리를 숙여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세나입니다. 장의사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음악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텅 빈 법당을 음악 훑어보더니 철제 침대 위 나야따의 시신에 멈췄습니다. 또 일 터졌네. 젠장. 할아버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음악. 하지만 이토록 고요한 곳에서는 모든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할아버지?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유족들은 다들 어디 갔어? 저는 음악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와서 그 약혼자분 한 분만 봤어요. 저 아래 서 계시던데요. 장의사 할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시신을 냉동관에 안 넣은 거야? 이렇게 놔두면 어떡해? 그는 곧장 침대 위 시신으로 걸어갔습니다. 음악 꽤나 언짢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신은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아가씨. 팽사한 영혼은 말이야. 자기가 죽은 줄도 몰라. 아직 이 근처를 맴돌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팽사라는 말에 제 몸의 털이 다시 쭈뼛 솟아올랐습니다.
이렇게 관 밖에 놔두면 밤이 깊어질수록 더 안 좋아. 할아버지는 그 말만 남기고는 법당 구석에 놓인 낡은 냉장고를 열어 성수병을 꺼내더니 음악 주변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름 끼치는 경고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남겨졌습니다. 제가 굳은 채로 서 있던 것도 잠시 계단을 쿵쾅거리며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나 오빠 죄송해요. 저 깐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안도하는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동생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법당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헐떡였습니다. 죄송해요 오빠. 절 입구에서 차가 진흙에 빠질 뻔했어요. 입구가 왜 그렇게 험해요 정말. 동생은 투덜거리며 텅 빈 음악 법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철제 침대 위 시신에 시선이 닿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오빠, 왜 저분은 됐어. 저는 즉시 말을 잘랐습니다. 왔으면 됐어. 빨리 와서 좀 도와줘. 음악. 이번엔 2단 정원식으로 해야 해. 너 저쪽에서 화환 먼저 엮기 시작해. 내가 기본 틀 잡을게. 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제 자신과 동생의 정신을 눈앞의 일에 집중시키려 했죠. 네. 깐디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순순히 꽃을 집어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음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위로 꽃줄기를 자르는 싹둑 소리와 법당 밖에서 바람에 마른 잎사귀가 휘잉 하고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주 꽃 장식 아치를 만들기 위해 철제 틀에 스티로폼을 붙이는 작업에 한창 몰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화환을 엮고 있던 깐디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음악 띄게 떨고 있었죠. 세나 오빠. 동생이 나지막이 저를 불렀습니다. 왜?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빠, 느껴져요? 뭘 느껴? 저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추워요. 비가 막 그쳤으니까 날씨가 쌀쌀한 건 당연하잖아.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깐디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런 쌀쌀함이 아니에요. 마치 냉장고 냉동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추워요 오빠. 동생이 말을 끝내자 저는 그제야 음악 깐디의 입에서 나오는 숨이 희미한 흰색 음악 입김이 되어 흩어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깐디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오는 것을 보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탁 트인 목조 법당의 공기가 비가 막 그쳤다고 해서 입김이 나올 정도로 차가워질 리가 없었습니다. 오빠, 오빠도 추워요? 깐디가 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좀 쌀쌀하긴 하네. 저는 더듬거리며 애써 동생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 절은 전기 아끼려고 그랬나봐. 자연 에어컨 틀어주네. 농담을 하려고 했지만 흘러나온 웃음소리는 그 무엇보다 건조했습니다. 빨리 하자. 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저는 말을 자르고 다시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심장이 불안하게 뛰고 있었죠. 저는 서둘러 철제 틀을 제자리에 고정시켰습니다. 깐디야, 너 가서 고인 영정 사진 좀 관 앞에 세워놔. 내가 저기 꽃 장식할게. 저는 음악 동생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일을 시켰습니다. 깐디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벽에 기대어 놓여 있던 커다란 금색 나무 액자를 집으러 갔습니다. 동생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맨 앞에 있는 음악 나무 받침대 위에 세웠습니다. 사진이 바로 세워지는 순간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던 제가 꽃의 각도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음악 제 시선이 액자 속 사진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나였다. 사진 속 그녀는 무척 밝아 보였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고 눈은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그녀의 사진과 눈을 마주친 그 순간 저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사진 속 눈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요. 음악 시선을 떼지 않고 뚫어지게 말입니다. 저는 즉시 그 사진에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또다시 쿵 하고 발끝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젠장, 세나,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욕했습니다. 어둠과 피로 탓이라고
애써 합리화했죠. 희미한 음악 불빛이 액자 유리에 반사되어 사진 속 눈이 움직이는 것처럼 음악 보였을 거라고요. 세나 오빠, 깐디의 목소리가 저를 생각의 늪에서 건져냈습니다. 사진이 좀 삐뚤어진 것 같아요. 오빠. 저는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딱 좋아. 저는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 가서 아래층 꽃 준비나 계속해. 저는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에 잠기지 않기 위해 음악 다른 할 일을 급히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가장 음악 아래층부터 꽃 장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어 들어가서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죠. 손님이 주문한 2단 정원식 장식은 아래층이 관 주변 바닥에 넓게 펼쳐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관과 나야따의 시신이 누워있는 철제 침대 사이의 공간은 아주 좁아서 저처럼 작은 체구의 사람만이 겨우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죠. 저는 음악 사용할 꽃이 담긴 쟁반을 집어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옴.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주문을 외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나야따 씨, 여기 꽃장식 음악 잠깐만 할게요. 저는 관례에 따라 시신의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기어서 때로는 몸을 옆으로 뉘어가며 그 좁은 틈새로 들어갔습니다. 포르말린 냄새와 기묘한 음악, 시큼한 냄새가 너무 강해서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한쪽은 하얀 관, 다른 한쪽은 음악, 차가운 철제 침대, 그리고 영혼 없는 시신.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로지 꽃을 음악 하나씩 또 하나씩 꽂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음악 가장 구석진 곳에 마지막 백합 한 송이를 꽂기 위해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음악 후 그것은 습기를 머금은 음악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제 목덜미 뒤쪽에 정통으로 불어왔습니다. 제 온몸의 털이 자동적으로 쭈뼛 섰습니다. 저는 즉시 톤 돌아보았습니다. 이 좁은 틈새에서 누군가 제 목에 바람을 불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제 음악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허둥지둥 기어서 그 좁은 틈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방금 꽂은 꽃들이 쓰러지든 말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하하. 저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치 주변의 공기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죠. 방금 뭐였지? 저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으며 음악 그 기이한 바람의 근원지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요하고 바람 한 점 거의 없는 법당 안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세나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제 허둥대는 모습을 본 깐디가 물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요. 아니 그냥 더워서 공기가 너무 답답하네. 저는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 동생이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춥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음악. 하지만 깐디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화환을 엮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진정해, 세나. 그냥 네가 상상한 걸 거야. 저는 그것이 환상이었다고, 어쩌면 법당 안을 맴도는 바람이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저는 다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기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을 제외한 다른 곳에 꽃 장식을 하기 위해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악 띠리리링 음악 소리였습니다. 오래된 태국 전통가요. 달콤한 사랑 노래가 느닷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절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도구 가방 안에 충전해 두었던 제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나칠 것만 같았죠. 음악,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노래는 제 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오래된 트로트풍의 노래를 벨소리로 설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휴대폰에는 이 노래가 들어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음악 소리는 계속해서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음각하지만 숲속 공동묘지 한가운데 있는 법당의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크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오래된 트로트풍의 노래는 계속해서 음악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소절을 맴돌았죠. 깐디야, 너 노래소리 들리니? 저는 멀리 떨어져 앉아있는 동생에게 소리쳐 물었습니다. 깐디가 고개를 들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노래요, 오빠? 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깐디의 대답은 마치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안 들린다고? 저는 좀 고개를 돌려 도구 가방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휴대폰 화면이 그곳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음악 소리는 여전히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만 들리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 다리는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가방으로 달려가 그 미친 소리가 나는 휴대폰을 꺼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음악 급하게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낡은 법당의 나무 바닥이 축축하고 미끄럽다는 것을, 게다가 비를 맞으며 걸어 들어올 때 제 신발에 묻어있던 젖은 나뭇잎 조각들도 있었죠. 제 발이 꽃을 싸는데 사용된 젖은 바나나 잎을 정통으로 밟았고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제 몸은 즉시 앞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오른팔은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무언가 잡을 것을 찾으려 했죠. 음악 헉! 저는 소리쳤습니다. 방금 막 세워둔 꽃장식 철제 틀에 얼굴을 박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왼손으로 나무 바닥을 짚어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쾅! 제가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잡으려 했던 도구 가방이 대신 넘어지며 내용물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악 바닥에 주저앉는 바로 그 순간 뚝! 음악 소리가, 그 귀신 들린 노래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갑작스럽게요. 남은 것은 제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세차게 뛰는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음악. 저는 차가운 나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빨라서 제 머릿속이 상황을 처리할 틈도 없었죠. 음악 소리는 사라졌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나 오빠, 괜찮아요? 깐디가 놀란 얼굴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동생은 저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냥 미끄러졌어. 저는 일어서서 이제는 화면이 꺼져버린 휴대폰을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음악, 방금 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헛것을 들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세나 오빠. 깐디가 음악,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제가 넘어진 것을 보고 놀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음악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저는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음악, 저 무서워요. 깐디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동생은 다시 떨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이번에는 춥다고 말했을 때보다 더 심하게 떨었습니다. 저 생각엔 그분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제 팔의 털이 깐디의 말에 즉시 쭈뼛 섰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깐디. 저는 동생을 가볍게 꾸짖으려 했습니다. 일에나 집중해. 쓸데없는 소리 아니에요, 오빠. 갑자기 동생이 큰 소리로 외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느낄 수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렇게 횡사한 사람들은 영혼의 기갓에서 쉽게 떠나지 못한다고. 오빠, 제발요. 우리 그냥 돌아가요. 저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정말 무서워요, 오빠. 깐디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동생은 제게 정말로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새끼새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요.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깐디가 이렇게 울면서 손까지 모아 빌 정도로 진심으로 무서워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래, 여기만 끝내고 바로 돌아가자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들었던 그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음악 법당 앞 계단 쪽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일은 아직 안 끝났소. 저와 깐디는 동시에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땡 돌아보았습니다. 티라삭. 그 무표정한 남자가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계단참에 정확히 그 자리예요.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처음 음악제가 마주쳤을 때와 똑같이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그의 얼굴 절반만 비추고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을 향한 그의 눈빛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당신들은 어디도 못 가. 그는 감정이라곤 전혀 실리지 않은 평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음악, 내일이 끝날 때까지는. 깐디는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더 심하게 떨며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저기요, 그러니까 저는 변명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제 조수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건 당신들 문제지. 티라삭이 음악 즉시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더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죠. 오늘 밤 안에 이 일이 끝나지 않으면 당신들은 단 한 푼의 돈도 받을 생각하지 마시오. 음악.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도 났지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티라삭이 저렇게 협박하는데 누가 감히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일을 끝내지 않으면 장의사 사장님이 나중에 저를 찾아와 난리를 칠 것이고 제 평판에도 금이 갈 겁니다. 젠장. 저는 마음속으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깐디야, 저는 등 뒤에서 여전히 떨고 있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음악, 우리 정말로 이걸 끝내야 할 것 같아. 깐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음악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너 저쪽 입구 아치 장식해. 여기서 멀리 떨어져서. 여기 관 쪽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동생을 음악 나야따의 시신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적어도 동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깐디는 서둘러 음악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위와 꽃을 챙겨 법당 반대편으로 쏜살같이 걸어갔습니다. 저 혼자 눈앞에 끔찍한 공포와 마주하도록 남겨둔 채로요. 저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까짓것 해보자 세나. 음악.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음악 얼마 안 남았어. 빨리 끝내버리자. 저는 관과 철제 침대 음악 사이에 좁은 틈을 다시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저기 다시 기어 들어갈 순 없어. 절대로. 하지만 남은 꽃은 빈틈없이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서 몸을 숙여 작업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신 위로 몸을 숙이는 것이 음악 매우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나야따씨.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리고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들어 아래층 철제 틀을 넘어 그녀의 시신 위로 섰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최대한 빨리 꽃을 꽂으려 애썼습니다.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요. 하지만 제가 음악 마지막 하얀 백합 한 송이를 꽂기 위해 팔을 최대한 뻗어 몸을 숙이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거의 바람 소리처럼 희미했지만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음악 누군가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만 목에 침이나 끈적한 가래가 가득 차 있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어디 있어. 그 축축하고 음악 질척한 소리는 아래쪽에서 제 다리 사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시신에게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음악, 제 몸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나야따의 시신을 가로질러 서 있던 두 다리는 누군가 추를 매단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방금 헛것을 들은 거지? 저는 머릿속으로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야만 해. 그저 바람 소리나 나무 삐걱이는 소리, 아니면 뭐든 다른 소리였을 거야. 죽은 사람이 내게 말을 걸려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 어디 있어?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음악, 이번에는 조금 더 명확했습니다. 제가 헛것을 들은 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요. 제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요. 저는 이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뛰어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법당 바닥에 얼어붙은 것 같았죠. 그리고 제가 비명을 지르기 위해
온 힘을 모으려는 바로 그 순간, 휙! 제가 이전에 느꼈던 그 차가운 기운이 제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음악 차가움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맡아본 냄새 중 가장 역겨운 냄새를 동반했죠. 그것은 신선한 비의 비릿한 냄새와 비에 젖은 옷의 음악 꿉꿉한 냄새, 그리고 갓 열을 받은 아스팔트 같은 냄새가 섞인 것이었습니다. 도로의 냄새, 사고의 냄새. 그 냄새는 너무나 강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토할 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끔찍한 죽음의 냄새를 제 코에 직접 문지른 것 같았죠. 안 돼! 저는 의도치 않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전히 본능에서 터져나온 비명이었습니다. 제 인내심은 그 순간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꽃가위를 바닥에 쨍 소리를 내며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에 맞든 상관없었습니다. 임금도 티라삭도 그 어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나야따의 시신을 가로지른 채로 몸을 돌려 맨 아래층 철제틀을 목숨을 걸고 뛰어넘었습니다. 세나 오빠, 음악 등 뒤에서 깐디가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한 여자가 뛸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법당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향해 곧장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둠과 공포, 그리고 음악, 서두름 때문에 제가 계단 맨 위칸에 다다랐을 때 오른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저는 다시 한번 음악 소리쳤습니다. 제 몸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 기둥을 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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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제 몸은 그 낡은 나무 계단을 음악 굴러떨어졌습니다. 꼴사납게 굴러 아래쪽 축축한 흙바닥에 처박힐 때까지요. 오른쪽 발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찌릿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방금 전 귀신에 대한 공포로 하얗게 질렸던 머리가 순간적으로 하얘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저는 욱신거리는 발목을 붙잡고 그 자리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적어도 육체적인 고통은 음악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축축한 흙바닥에 발목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발목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방금 전에 귀신에 대한 공포를 잠시 잊을 정도였죠. 아파. 저는 나지막이 신음했습니다. 세나 오빠, 세나 오빠. 깐디가 쿵쾅거리며 계단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동생의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음악 굴러 떨어졌어요? 동생은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너무 아파서 음악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발목을 쩐 것 같아. 저는 고통과 음악, 여전히 남아있는 공포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깐디가 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기둥에 기대앉히려는 바로 그 순간 제가 똑똑히 음악 기억하는 키 큰 실루엣이 계단 옆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티라삭. 그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내려다보고 있었죠. 마치 제가 음악 바닥에 떨어진 먼지 조각인 것처럼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동정하는 기색도, 심지어 제가 괜찮은지 묻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의 눈앞에서 법당 계단을 굴러 떨어졌는데도 말이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그가 그 차갑고 평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계단에서 굴렀어요. 저는 참다 못해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아프다고요? 안 보여요? 저 이제 못 걸어요. 티라삭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음악 차가움이 방금 전의 귀신보다 더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오랫동안요. 일은 아직 안 끝났소. 그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음악 짧고 무뚝뚝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일을 끝내야 하오. 하지만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저는 거의 그의 얼굴에 대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올라가서 일을 하냔 말이에요. 티라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 나무 기둥에 몸을 기대고 다시 팔짱을 낀 채 저와 깐디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법당을 지키는 경비원처럼요. 그것은 음악 아주 명확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밤 일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 두 사람은 이 절에서 한 발짝도 나갈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저는 기둥에 기댄 채 발목의 통증을 억누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식은땀이 얼굴에 흥건했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법당 위에는 귀신이 있고 아래에는 시체처럼 차가운 남자가 압박하며 지켜보고 있고, 게다가 저는 다리를 다쳐 걷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오빠? 깐디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제 옆에 쭈그리고 앉아 음악 어둠 속에서 돌처럼 굳어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티라삭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아직 작동하는 뇌를 쥐어짜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일은 거의 다 끝났어.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주 조금 남았어. 그냥 나뭇잎으로 가장자리 정리하는 것뿐이야. 티라삭이 저렇게 멀리 서 있어서는 자세히 보지 못할 거야. 진짜 끝났는지 아닌지. 오빠 말 잘 들어, 깐디. 저는 동생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음악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난 걸을 수가 없어. 하지만 물건들을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또 사장님한테 일이 끝났다는 걸 증명할 사진도 필요해. 그럼 어떡해요? 깐디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네가 법당 위로 잠깐만 뛰어 올라가줘. 네 휴대폰으로 작업물 전체 사진을 찍는 거야. 관 바로 앞에서 찍으면 돼. 다 끝난 것처럼 보이게 찍고 바로 뛰어내려와. 싫어요. 저 안 올라갈래요. 저 무서워서 못 가요. 오빠도 알잖아요. 저 위에 그거 있는 거. 깐디야. 저는 동생의 팔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이게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난 아파서 정말 못 일어나. 사진 한 장만 찍고 바로 뛰어내려오면 돼. 약속할게. 우리 모든 물건 다 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응? 깐디야, 나 좀 도와줘. 저는 동생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제 모든 고통과 절망감을 전달했습니다. 깐디는 제 얼굴과 티라삭의 어두운 실루엣을 음악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동생은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사진 한 장만이에요. 깐디는 눈물을 흘리며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은 음악 소매로 콧물과 눈물을 대충 닦아내고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떨리는 두 다리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 금방 다녀올게요, 오빠.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응, 나 여기서 기다릴게.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뛰어 올라가서 찍고 바로 뛰어내려와.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깐디는 마치 온몸의 용기를 쥐어짜내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동생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 낡은 법당의 계단을 한 칸 또 한 칸 올라갔습니다. 저는 아픈 발목을 감싸 안고 무릎을 꿇은 채 아래에서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깐디의 작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세차게 뛰었습니다. 빨리, 깐디, 빨리. 음악.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제 숨소리와 절 주변 숲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티라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음악 어둠 속에서 돌처럼 굳어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요. 모든 것이 정지해 있었습니다. 마치 온 공동묘지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저는 축축한 흙바닥에 손가락을 박고 턱이 아플 정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깐디가 법당 위로 사라진 매 순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냥 뛰어 올라가서 셔터 한번 누르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걸려? 깐디야. 저는 나지막이 동생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깐디, 다 됐니? 저는 조금 더 크게 소리쳤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숨 막히도록 으스스한 침묵. 저는 음악 심각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깐디, 대답해. 저는 세 번째로 소리치기 위해 힘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하하하 그 처절한 비명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쿵쿵쿵 깐디의 작은 발소리가 법당 계단을 쿵쿵거리며 목숨을 걸고 뛰어내려왔습니다. 깐디야! 저는 소리치며 허둥지둥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이 아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깐디의 몸이 아래쪽 흙바닥으로 곤두박 질쳤습니다. 동생은 제 앞에서 꼴사납게 넘어졌고 휴대폰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흐어엉 세나 오빠 흐어엉 동생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요. 동생은 네 발로 기어와 제 다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요. 왜 그래 깐디? 뭘 봤어? 저는 동생의 몸을 세차게 흔들며 정신을 차리게 하려 했습니다. 귀신이 저를 홀렸어요. 동생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진정하고 뭘 봤는지 형한테 말해봐. 그 사람이. 깐디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떨려 제대로 된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어요, 오빠. 누가 서 있었어? 저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음악, 나야따시요. 깐디가 그 이름을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제가 휴대폰 들고 사진 찍으려는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시신이 일어났어요, 오빠. 그 사람이 일어나서 관 옆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머리에 피 묻은 붕대를 그대로 감은 채로요.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더니 그리고 그 사람이 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깐디는 제 다리에 얼굴을 묻고 비참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남겨졌고 어둠 속에 서 있던 무표정한 남자 음악 티라삭이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미소였습니다. 어둠 속 티라삭의 입꼬리에 걸린 미소는 제 생존 본능의 스위치를 즉시 켜버렸습니다. 가자! 저는 소리쳤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울부짖고 있던 깐디는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오른쪽 발목의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그런 엄청난 힘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빨로 땅을 짚고 한쪽 다리를 절며 뛰었습니다. 아픈 다리를 끌고 보리수나무 아래에 주차된 픽업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흐엉, 세나 오빠, 기다려요. 저도요. 동생은 울면서 제 뒤를 바싹 따라왔습니다. 동생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챙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음악, 법당 위에 쌓여있는 비싼 꽃 장식 도구도, 임금도, 어둠 속에서 여전히 미소 짓고 있는 티라삭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차에 도착해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고 몸을 던져 앉아 음악 즉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 깐디도 옆자리에 뛰어 올라타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습니다. 가요, 오빠, 가요, 밟아요. 동생이 비명을 지르며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부진 기어를 넣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바퀴가 진흙 바닥에서 잠시 헛돌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죠. 차가 진흙에 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차는 중심을 잡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핸들을 꺾고 전진 기어로 바꾼 뒤 엑셀을 밟아 제 낡은 픽업 트럭이 어둠을 뚫고 그 도시 외곽의 숲속 사원에서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백미러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도시 외곽 숲속 사원에서 음악 목숨을 걸고 차를 몰아 도망쳤습니다. 진흙탕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내내 엑셀을 끝까지 밟아 차가 마구 흔들렸죠. 음악 옆자리에 앉은 깐디는 계속해서 흐느끼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 지옥 같은 골목을 빠져나와 환한 불빛이 있는 큰 길가에 음악차를 세울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깐디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동생의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온몸을 떨고 눈은 음악 퉁퉁 부어 멍들어 있었죠. 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발목이 너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어
다리를 질질 끌며 운전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릴 용기가 없었고 어둠 속에서 혼자 있을 용기도 없었죠.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절뚝거리며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발목은 보라색으로 변할 정도로 부어 있었습니다. 거의 일어서서 걸을 수도 없었죠. 저는 장의사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모든 장비를 절에 버려두고 온 것에 대해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전화를 걸기도 전에 사장님의 번호가 제 화면에 먼저 나타났습니다. 젠장, 저는 마음속으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욕하려고 전화했구나.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세나. 하지만 되돌아온 목소리는 제가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명랑했습니다. 아침부터 좋은 소식이야. 그러니까 유족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지. 마침 세일이 들어왔는데 급한 거야. 할래? 어제 갔던 그 절, 그 법당이야. 어제 갔던 그 절, 그 법당이라는 말은 마치 누군가 망치로 제 머리를 세게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사장님의 말은 마치 찬물을 정수리에 끼얹는 것 같았죠. 어제 갔던 절이요, 사장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아니요. 저 안 가요. 저 그 일 절대 안 받아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어리둥절한 듯 했습니다. 너 왜 그래, 세나? 평소에는 일 거절한 적 없잖아. 그리고 어젯밤에도 아무 문제 없었다며. 아무 문제 없었다고요, 사장님? 저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기 귀신 나와요. 나야따씨 귀신이 너무 험해서 제 조수애가 거의 쇼크사 할 뻔했다고요. 그리고 그 남자, 그 약혼자, 티라삭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저는 티라삭의 무서움을 설명하려 했지만 사장님이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잠깐. 티라삭이라고? 사장님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방금 전에 명랑함은 사라지고 심각한 목소리로 바뀌었죠. 네, 티라삭씨요. 아래층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그 무표정한 남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나야, 너 말이야. 사장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어젯밤에 절에서 티라삭을 정말로 본 거야? 그럼요. 저희가 도망칠 때 저를 비웃기까지 했다니까요.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숨막히게 긴 침묵이 흐른 뒤 사장님은 제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하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세나. 내가 자네한테 새로 주려던 일이 바로 그 티라삭씨 장례식이란 말일세. 그 사람 나야따씨랑 같이 오토바이 탔다가 어제 아침에 병원에서 막 숨을 거뒀어. 내가 자네한테 나야따씨 장례식일로 전화하기 몇 시간 전에 말이야. 오늘 밤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나와 깐디의 이야기는 단순히 귀신을 만난 평범한 괴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원한과 미련의 힘,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얽매여 있는 영혼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횡사한 영혼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줄 친구를 찾고 싶어 하거나 혹은 사라진 연인을 찾고 싶어 할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낯선 장소에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가야 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교훈과 함께 소름 끼치는 경험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에 소름 돋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